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발표를 통해서 통합연합대학의 교양교육 혁신과 과제, 그리고 강원권 대학 교양교육 교류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또 LRS 공유대학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양교육 거버넌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종합토론은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패널 분들께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자별로 그 10분씩 토론을 진행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하면 윤승준 교수님께서 김재춘 부총장님과 이희재 본부장님, 이길재 협회장님 이렇게 세 분에 대한 그 발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훈 교수님 그리고 최지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우대학교 윤승준입니다. 세 분 선생님들 그 발표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의 방향,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의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대학, 통합연합대학,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또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기초교육본부 모두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김재춘 부총장님은 제가 원고를 받았을 때하고 약간의 포인트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해한 방향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발표해 주신 이길재 학장님께서 주신 원고를 제가 사실은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그 준비한 토론 문학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재춘 부총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역시 교육과정 전공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세계 대학의 어떤 그런 모습들 다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대학의 이제 교양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그동안 교양교육 학회에서는 최소한 아까 그 기초강연 해주셨던 손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의 기초학예, 자유학예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의 편성,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로 기준으로 토대를 제공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양교육 과정이 지향해야 될 바는 콘텐츠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양교육 과정은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합리성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수기를 거쳐서 또 조정 과정을 거쳐서 실용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제게는 조금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그것이 아마 대학에서 교양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 대학의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하버드는 3,900여 개 대하는 미국의 일반적인 케이스를 대표하는. 그래서 미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어찌 보면 하버드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들, 그래서 스탠포드가 됐든 브라운이 됐든 아니면 올린공대가 됐든 레슨이 됐든 뭐 이런 어떤 대학들의 사례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또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가는
어떤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원린공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교양교육 과정에서 원린공대 같은 경우는 그 인문사회에서 한 24학점에서 28학점 정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학과학에서 한 30학점 정도 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가 됐건 아니면 포스텍이 됐건 유스트가 됐건 아주 특화된 과학 영재들을 교육하는 대학들에서 원린공대 같이 특정한 이공계 전공을 하는 학생들만 있는 대학에서는 인문사회에 관련한 교양교육 학점을 그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28학점, 24학점 정도를 인문사회만, 그리고 전공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위해서 BSN 교육을, 자연과학하고 수학교육을 한 30학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졸업학점의 거의 50%에 가까운 학점을 둘을 합하면 교양교육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하님께서는 원린공대 교양교육 학점 자체의 비율을 이렇게 자연과학, 수학을 뺀 인문사회만 이렇게 카운트를 하셨는데, 사실은 둘을 다 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비중에서 이제 카운트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원린공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웨이슬리 대학이라든지 맵슨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그런 자유학의 리버럴 아트 컬리지죠. 그 리버럴 아트 컬리지와의 교류, 학점 교류. 그래서 그쪽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와도 이걸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교양 교육의 어떤 방법 자체가 상당히 그 폭넓고 열려 있는,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사회과학 교육이라든지 자연과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방식, 사실은 이제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스탠포드에서도 그 스탠포드 출신의 인문학, 리버럴 아트 컬리지를 나온 인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그 실리콘밸리 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인문학 교육의 힘이다, 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서,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특정한 영역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공통적인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교육과정 이 자체가 상당히 공고하게 체계를 잡고 그렇게 이루어질 적에 그런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 보면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사례로 소개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토대가 가지고 있는 힘, 어찌 보면 그 자율성은 어찌 보면 공통적인 어떤 것을 조금 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자체가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부분, 기초문해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필수로 하고, 자유학예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택적인 필수로 해서 배분 이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택적인 필수로 한 과목 정도 그냥 이수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래서 배분 이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페테리아식 교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소개하셨던 미국의 그런 코스웍으로 이수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가져오는 것은, 그런 어떤 한계를 이미 미국 대학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대학의 어떤 교양교육 과정의 변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소개해 주신 그런 것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 역시 상당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점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한편의 위험성도 한편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 조금 더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고등교육, 세계의 고등교육의 흐름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손동현 교수님 기조 강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융합교육, 통합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린공대에서도 그 통합교육을, 융합교육을 학제간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이제 작년에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 포럼의 제목하고도 비슷한데요. 그 일본의 대학 교육이 물리, 문과와 이과를 분리해서 가르쳐 왔던,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교육해 왔던 것에 폐단을
인식하고 물리 횡단, 물리 융합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고등교육의 새로운 흐름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물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통합 강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의 어떤 통합된 1도 1 국립대학의 어떤 체제에서는 교양교육이 여태까지 교양교육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연구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학술적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러니까 분과 학문적인 교과목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학제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과목에 대한 개발도 통합강원대학에서는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시안으로 통합강원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 편성 예시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쭉 표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학문 기초에 해당하는 것들은 학과별로 이렇게 좀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교양교육과 관련해서 학과별로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교과목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분야를 넘어선, 전공 분야를 넘어선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과별로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전공 기초 교육이 될 가능성이 커서 사실은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편람에서도 교양 교과목의 성격을 얘기할 적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가급적 그런 걸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씀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희재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만이 아니라 강원권 전체 일반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까지 포괄해서 15개가 넘는 대학을 이렇게 다 관장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서 대단히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제시하신 안 중에 전문대학 학생들이 일반 대학으로 편입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양교과목을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대학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게 제공하는 CC 연계레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특히나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 거다. 또 앞으로 그 파급 효과도 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여기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문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양 이수 학점 자체가 대단히 적습니다. 일반 대학은 최소한 그 기간평가 인증에서 못 받고 있는 기준이 있고 예전에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한 25%에서 30% 정도 평균 한 26.8% 정도가 지금 일반 대학의 교양 이수 학점인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제 같은 경우는 8학점밖에 안 됩니다. 70 몇 학점 중에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3년제도 마찬가지고 4년제도 마찬가지고 교양 이수 학점의 퍼센트 비율이 10% 내외 8%에서 한 12, 13% 많아야 15%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있어서 2학년 동안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교양교육 학점을 이수하더라도 일반 대학에 편입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을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교양교과목을 더 추가로 이수해야 되는 부담이 여전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 교양 이수 학점의 체제 자체를 교양 이수 학점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프로그램, 이 과정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만 클 수 있을까? 그래서 연계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대학의 교양 학점의 어떤 비율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이 정말 전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강원권에 있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꼭 강원권 일반 대학으로 편입을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편입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꼭 강원고, 아마 이제 이건 강원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셨을 거고, 협약을 맺은 대학들도 그렇게 구성되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은 좀 넓혀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강원권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양 교과목을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의 학점을 인정받고 강원권에 있는 일반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게, 또 강원권에 있는 전문대학 학생들도 다른 지역의 일반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게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이걸 확대해서 운영하시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에 내 큰 바람을 일으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재 협회장님은 제가 토론문을 잘못 작성해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양교육과 자유전공학부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어디까지나 전공입니다. 교양교육은 교양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양교육과 자유전공학부를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학부대학을 만들면서 학부대학 안에 같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논다고 하는데, 사실은 같이 놓았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좀 이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유전공학부에 계신 교수님들은 교양교육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게 될 겁니다. 자유전공 학생들, 전공교육에만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또 교양교육 하시는 분들이 자유전공학부에 관여를 하신다 할더라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전공교육, 자유전공학부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이 좀 약화될 가능성도 한편에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손도영 교수님은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의 구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아까 김재춘 총장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부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될 속성과 전공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둘을 같은 조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원 조직이 아니라 교육 조직으로서 단과대 형태로 독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안에 자유전공학부와 교양교육 전담 조직이 같이 들어가서 포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특히나 각 캠퍼스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로 묶는 거버넌스가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어서 저는 약간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는데, 본부 협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러면 부총장님 먼저. 네, 그 좋은 코멘트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 올림공대에서 수학이나 과학을 교양 과목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올림공대의 교육 과정을 사실 교양이다, 아니다, 전공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인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HS, Art, Humanities, Science 이 부분도 전부 다 소셜 사이언스 부분도 사실은 12학점 이상만 하게 되고 리더십이 창업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학과 공학을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켜서 많은 과목들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 따로 하고 공학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과목을 하는데 연결시켜 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올림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양이고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공학이고 아니라 이게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학, 과학, 심지어는 그 사회와 관련된 이해, 인문학적 이해, 그리고 공학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많은 것들이. 그게 결정적으로 나왔다는 게 캡스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올림공대처럼 혁신적인 대학의 교육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수학과학을 교양이라고 우긴다 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그건 틀리진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올림공대 교육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의 성격은 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 다 얽혀 있고 엮여져 있는 것을 통째로 해야지 애들이 더 관심 있게 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잘 실현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융합과 통합 교육에 대한 부분 뭐 굉장히 저도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근데 융합과 통합이라는 게 몇 개 과목을 통합했다고 해가지고 통합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융합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거기에는 여러 학문적인 접근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PBL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P라고 하는 게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를 가져온다 해갖고 보통은 리얼 라이프 프로블럼 또는 이게 뭐냐면 오센틱 프로블럼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센틱한 진짜 생활 속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는 여러 학문이라든가 여러 관점들이 동원돼야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융합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융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과목을 엮어가지고 교육과정 짜서 융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융합이고 실제 그 PBL이나 융합교육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융합교육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똑같이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융합을 교육과정을 엮어가지고 융합을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생활 속의 문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또 해결하려고 하면 다양한 관점들, 지식들, 정보들을 동원해야 같이 섞어갖고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그 토론자 윤승민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이거를 융합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좀 논의도 되고 연구도 되고 이야기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교양교육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뭔가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 약간은 교양교육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관점이 전통적인 교양교육에 대한 관점이라면 오늘 제가 발표했던 혁신적인 대학들의 관점은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외에 다양한 넓이, 브레스에 대한 다양한 좀 넓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전공하고 연합되면서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본질주의적인 그 교양교육이 있어가지고 모든 애가 교양교육 받으려면 그걸 배워야 된다, 공통적으로. 이것보다는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자기가 또 전공 외에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야도 엄청 많잖아요, 전공에. 전공이 하나라면 나머지 다는 M-1은 다 비전공 교양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마다 자기 전공 밖에 브레스트를 넓히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걸 교양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비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교양교육을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고 제가 보기에 비본질주의적인 교양교육의 관점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 등장하는 혁신적인 대학들, 우리 글로컬에서 강조하는 취업과 연계되고 산업과 산학 강조하고 하는 이런 무전공하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근접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어느 게 바람직한 거냐는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관계만 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문제. 사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를 통합해야 되는 일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었는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셔가지고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희재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교 문제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윤수윤 교수님께 저희 그 CC 연계 레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전문대랑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고요. 그 각 대학마다 처해 있는 학사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학사 시스템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전문대 교양 그 학점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부분도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그 이 교과목들을 저희는 그 정규학기 이외에도 계절학기에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만약에 학생들이 대신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계절학기 비용을 받지 않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좋은 성적이 좋으면 저희가 또 장학금 형식으로 뭔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존에 이제 그 소속된 대학의 학점보다 추가로 더 이제 이수를 좀 유도하는 방향을 조금 가졌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라이즈 사업이 지자체 예산이 3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인구 유출을 가장 우려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는 강원 도내 전문대 학생들이 이제 강원 도내 일반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꾸로 이제 저희가 강원 외 다른 곳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저희 교과목을 들어서 이제 저희 강원 도내 일반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은 이제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부분 잠깐 코멘트가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이게 이제 그 LMS 시스템을 얼마나 고도화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뭐 K무크처럼 상호작용 없이 그냥 동영상만 틀어준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와 학생 간의 인터랙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에듀텍 기능들을 많이 넣으면 상당히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거 이상으로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교육의 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재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유전공과 교양의 부딪힘 현상에 대해서 해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해안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윤승준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교양교육하고 그 자유전공은 목적이,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재춘 차관님께서 또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교양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본질주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교양교육 자체에 이 뎁스가 아니라 이 브레스를 넓혀간다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띵킹 이것만 가르쳐야 된다, 이런 관점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비본질에도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여전히 저는 본질주의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하고 자유전공 학번은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이 동거하기에는 좀 약간 이질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여전히 제 마음속엔 드는데, 근데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갖게 됐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교양교육하고 자유전공 학부가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약간 이 조직 운영의 비효율은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왜 대학 조직을 만들다 보면 그 특정한 조직이 제1행정, 제2행정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개의 단과대학을 관할하기도 하잖아요. 행정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양교육하고 자유전공학부의 행정체계는 통합해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효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윤승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역 특화 교양에는 요즘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말씀하시고, 일본에 있는 대학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굉장히 많은 대학들을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외 사례들이 주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역 현안 해결형 지역 특화 교양 교육, 이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본 수많은 그 라이즈 사업 계획서에서 이 지역 특화 교양을 언급하지 않은 대학이 없습니다.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이게 교양인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시도는 전공교육의 혁신의 아이디어로 이런 지역 특에 존재하는 현안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현안 해결형 일종의 전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럼 교양에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설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 만나서 같이 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 교양교육의 본질주의를 벗어나는 일종의 그 구멍을 뚫는 그런 길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최훈. 죄송합니다. 이길재 선생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추가를 좀 드리면, 상당히 제가 조금만 말씀 보태드리는 게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이제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교과 과목이 전공교육이 될 것인가 교양교육이 될 것인가, 둘이 만나는 접점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암스테르담 대학이나 아니면 히로시마의 AK 대학이나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나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교육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양교과목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 대학입니다. 리버럴 아트 칼리지고요. AK 대학도 리버럴 아트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 4년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특정 전공보다는 순수하게 리버럴 아트 에듀케이션만 하는. 근데 다만 그런 교육 받은 내용을 지역 현안 문제, 아까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 한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합적인 또 서로 다른 어떤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혜를 내서 짜내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방식의 경험을 하게 돼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적인 어떤 여건이나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아주 공고하게 연결돼 있고 대학이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착도 갖게 되고, 그 경험이 이제 사회 경험으로 쌓여서 축적돼서 사회 진출도 연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과 교양의 어떤 경계를 좀 넘어설 수도 있고 전공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최훈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삼척교양교육센터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훈입니다. 네, 교양교육센터에서도 소속이 돼 있고 자유전공학부도 겸직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질문하고도 관련돼 있어서 소속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교수님께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렸는데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교수님들께 질문 드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먼저 김진식 교수님께 1번 질문은 이제 통합대학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닝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불만족 같은 것은 많이 제기되고, 저도 뭐 똑같은 강의를 면대면하고 비대면하고 같이 해보면 비대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훨씬 낮은 거라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개인적인 제 체감이 아니라 교육학자시니까 두 분 다 교육학에서도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가 낮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는지, 있다면 그걸 불식시키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당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대 됐을 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융복합 강의인데 아까 김재충 교수님이 답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보충해서 질문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GC에 학교에서 글로코대학 할 때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김재충 교수님께서 넣으신 건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요. 보기 보면 융복합 교양 과목으로 융복합 과목으로 기후변화, 지구 체계, 인문학과 기업가 정시 이런 거 예를 들어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융복합 강의라면 저 손동현 교수님께서도 이제 융복합 많이 강조하셨는데 사실 이런 걸 저도 융복합 강의를 받아본 적이 없고 지금 있는 교수님들도 이걸 융복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마 그 팀 티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또 아까 이런 형식으로 매주 다른 분이 녹화해서 올리는 방식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역시 그럼 또 비대면 수업에 대한 문제로 질문이 좀 회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약간 시니컬한 질문인데 이제 그 양 교수님 다 역량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뭐 협동이나 비판적 사고, 윤리적 사고. 근데 저도 사실 솔직하게 그 강의 계획서 입력하면서 이게 역량이 뭐에 해당하냐고 체크하라면 기계적으로 합니다. 내가 이거 강의하면 정말 협동식 길러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논리학 가르치고 윤리학 가르치는데 저는 남들보다 더 윤리적이라는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윤리적 지식은 가르치지만 또 논리적 지식 가르치지만 그렇게 논리적이라는 사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정말 교육학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면 이런 역량이나 협동심이나 이런 것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냥 참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그냥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이런 논의가 되고 있길래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그 냉소적으로 여쭤보는 게 올해 우리가 이게 4개 대학이 캠퍼스가 만나서 새로운 대학 만났을 때 좀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좀 이따 마지막 질문하고 연관돼서 그때 한번 좀 실질적인 질문이 어떤 건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길주 교수님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같은 질문이니까 다시 얘기해주고 두 번째 질문은 발표하실 때 별로 강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글로컬 교양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인문학 전공자라 거버넌스가 뭔지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잘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버넌스란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서 행정조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양쪽 그 교양교육센터랑 자유전공학부의 겸임이라고 드렸는데 두 개를 그 같이 해본 한 4, 5년 동안 같이 했더니 전혀 다릅니다. 1학년을 같이 가르친다는 점만 같지 실제 교육 내용은 전혀 달라서 이걸 같이 묶는 것은 별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릉 원주대는 모르겠지만 강원대는 이제 이게 시작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조직 내에 두 개 별도 부서로 묶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조직을 관할하는 조직이 단과대가 됐든 본부가 됐든 위상을 좀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할 일이긴 한데 그 뭔가 좀 어떻게 하면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 도움 말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강원대 같은 게 오늘 와서 알게 된 게 강릉 원주대는 본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본부의 위상에 대해 어느 점 모르겠는데 강원대 같은 데는 기초교육원이에요. 이게 부속기관입니다. 저 학사기구도 아니고 대학 필수기구도 아니고 도서관도 대학 필수기구인데 이건 지원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전교생의 4분의 1의 교육을 맡고 있는데 교육원장이 교무위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한번 내가 특정 학과 말해서 좀 뭐하긴 한데 간호학과 몇십 명 정원이 간호학과도 이거 교무위원이다. 전교생 4분의 1 맡고 있는 기관이 교무위원이 아니면 되겠냐 했더니 뭐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해줄 것 같으니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행정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과대학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교무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부총장, 사실은 아까 말한 대학의 4분의 1을 해당하면 교무위원 정도가 아니라 부총장급의 조직일 수도 있는 거죠. 좀 그런 식의 방식이 어떤 식이 가능할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교양학부라는 게 아까 손정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1975년에 그 캠퍼스가 관악산 모이기 전에 저쪽 지금 서울 과기대 자리 공는 거기가 교양학부였거든요. 1학년을 교양과정 마치고 이제 2, 3, 4학년 때 자기 전공 캠퍼스로 가는 시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일본 저도 도쿄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몽 거기는 3, 4학년 캠퍼스고 1, 2학년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연대가 그렇게 하고 있죠. 송도 캠퍼스. 그러니까 강원대도 4개 캠퍼스가 만들어진 김에 혹시 그런 아이디어는 어떠신가. 이건 뭐 순전히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4개 캠퍼스 중에 한 캠퍼스를 이런 식으로 교양과정으로 운영하고 여기를 이수했을 때 자기 캠퍼스로 가게 하는 방식도 하나야. 이게 왜 생각이 드냐면 아까 손정현 씨도 말씀하셨지만 교양교육에 대한 푸대접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완전히 맞춰야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4번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질문이 교양교육 세미나 하다 보면 항상 교육과정 이야기만 합니다. 교육과정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되고. 근데 저는
아무리 논의해봐야 결국 지금 현재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도 가르친 거 보면 기초교육, 글쓰기, 영어, 외국어, 기초과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택 과목이죠. 새로 교육과정 만들면 어차피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고 교양교육은 단순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양교육에 대해 아무리 논의를 해도 결국 가르치는 것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과정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칠 것을 논해야 되는데 그건 왜 논의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사관리, 애들이 그 강의 들었을 때 엄격하게 학사관리 엄정화하는 거죠. 우리가 엄정화를 하면 왜 가수 이름만 생각하지만 엄정하게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학칙에 분명히 60%를 넘어야 60% 미만의 F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정한 교과 과정에서 6점이 안 되면 F 줘야 되죠. 예. 1학년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매번 중도 탈락률을 걱정하죠. 근데 우리 외국 대학에서 배울 것은 하버드가 무슨 교육 과정 이런 것을 한다고 배울 것이 아니라 많이 듣는 이야기로 외국 교육 과정은 외국 학생들은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도 탈락률이 절반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학교에서 걱정하는 것이 학생들 중도 탈락률 걱정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거꾸로 그걸 자랑스럽게 할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규직 교수님 발표하실 때 중간에 발표하실 때는 강조 안 하셨지만 그 PPT에 그 학사 과정에서 이 경우 교육의 지적 수준 담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통합대학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규절이 있는데 우리가 그 2개 이상 대학을 통합하다 보면 항상 시끄러운 이유가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수준에 있는 대학이 낮은 수준 대학을 이렇게 통합한다는 데서 학생들이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반발할 때 그걸 부식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로 걱정하지 마라. 얘네들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보다 못한 대학들 통합하지만 애들 대신에 엄격하게 학사관리 엄정화해서 통과 못하면 졸업 안 시키거나 아니면 그 전 대학 이름으로 졸업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너희들도 그 학사관리 엄정화 똑같이 하겠다. 우리가 4개 대학 통합한 김에 이런 논의를 해서 앞으로 강원대학교 통합되는 강원대학교는 입학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졸업은 하기 힘든 대학. 그럴 때 1학년에서 교양교육을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것을 좀 논의를 좀 이번 기회에 시작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양학부를 좀 따로 두는 것도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 교양학부를 너희들 졸업 이수 못하면 너 캠퍼스 못 가. 이런 것을 자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를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들께 좀 질문하는 게 좀 약간 좀 약간 눈에서 아니 누워서 침 뱉기 약간 일러바치는 수준이 되는데 제대로 지금 교과과정 그 학사관리 엄정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하는 셈이니까요. 교육학에서 그런 학사관리를 엄정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 어디 한번 저 발표문에 이길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쓰기, 수학, 외국어는 교과과정을 통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과과정 통일해서 공통 시험 출제하고 공통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칙에 정해진 대로 60% 미만 학생들은 F 주는 거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입니다. 예. 아주 다양하게 해주셨는데요. 김재춘 부총장님께 먼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훈 교수님 그 철학 전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철학자답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그 온라인 교육이 비대면 교육이 정말로 그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니 교육학자로서 양심 고백해라 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아마 그 우리나라에 사는 온라인 교육이 대면 교육보다 좀 부실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 거기는 좀 공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건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 방문해 갖고 이야기할 때 또 대학의 미국 대학 교수 만나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미국 애들은 비대면 교육은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몇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 한번 틀어만 주고 다 보면 끝 이렇게 하는 교육은 굉장히 부실하죠. 근데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그 강의도 소규모로 하고 끊임없이 과제도 내주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또 라이브 세션 운영하면서 몇 번씩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운영하면 대면 교육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대면 교육은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교실에서 하면 되는데 이건 온갖 기기 동원하면서 시간은 더 들어가고 또 교수 손으로도 안 되고 필요하면 강의 따로 저기도 써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하냐.
당신의 대학에 사원 교수를 이렇게 많이 하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최원 교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우리나라 비대면 교육이 너무 좀 부실화되어 있고 졸속이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그 가성비만 높이기 위해서 하면서 교육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로 알고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교육은 불가피할 때 하는 경우라든가 정말로 그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교육과정 학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 추계 학술대회는 대면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70명 넘게 참여했어요. 저 학교에서. 비대면에 굉장히 많이 참여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프라인에 모이면 20-30명 이상 참석 못 해요. 왜냐면 원래까지 지방에서 서울에 안 오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정말 정부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비대면으로 올해를 하는데 뭐 70명 넘게 참여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학술대가 그런 것처럼 수업도 부득이하게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좀 그 여러 제약 조건에서 할 때는 이게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싸구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거는 얼마나 돈이나 관심을 투자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아까 기후 변화 같은 것들 도대체 말은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한단 말이냐. 물론 이제 기후 변화 하더라도 과학 전공자, 경제 전공자, 정치 전공자, 사회 전공자 온갖 문제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공자가 팀 티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저는 또 팀 티칭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사의 역할 또 교수 역할을 오로지 내가 다 알아갖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죠. 난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학생들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 그 PBL을 통해 갖고 문제를 탐구하게 하고 문제를 제시하게 하고 인터넷 통해 갖고 찾아보게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찾아서 인터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면 미국에서 고등학생들 교육할 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애들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그 여러 전공에 걸쳐 있는 문제를 잡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전화로 인터뷰도 하고 메일도 쓰고 온갖 방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풀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사가 다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수법을 가정한다면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촉진해주고 어떤 게 관리해준다. 지도 교수 역할을 해준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면 뭐 팀 티칭 방식도 가능하지만은 팀 티칭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성 협동조 같은 게 길러질 수 있느냐 상당히 그 철학자로서 경험에 근거해서 시니컬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애국심 교육을 받을수록 애국심이 적어진다. 초등학교 때 애국심 가장 높았다가 대학생 가면 애국심 바닥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도덕도 마찬가지죠. 도덕교육 받을수록 비도덕적이 돼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해갖고 굉장히 심리에 대해서 많은 걸 알면 알수록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민감해지면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게 돼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좀 더 심리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 좀 더 배려할 수 있지 않겠냐. 똑같은 조건이라면. 도덕도 마찬가지로 봐요. 도덕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하게 되면 좀 더 민감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을 한 이유는 도덕 교육의 효과가 없다기보다도 도덕 교육의 효과보다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경제적인 데 대한 유혹이 훨씬 컸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닐까. 도덕 교육의 효과가 물질의 유혹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하려면 그건 좀 쉽지 않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없다기보다도 비교육적인 다른 효과가 훨씬 더 강해서 교육 효과가 안 나타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교육학자로 교육을 좀 옹호해 보려고 궁색한 답변을 해보는데요. 만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심리학자인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길재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제가 우리 최원 교수님 인사이트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시니컬하게 들린 게 아니라 굉장히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이 오프라인보다는 그 성과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양쪽의 연구가 다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고 온라인 교육이 이제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제 그 미국에서 온라인 교육을 우리보다 훨씬 더 활성화시켜서 많이 했으니까 그 온라인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제 서머리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하버드 대학의 학생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하버드의 그 교육의 질을 제공한다고 한들 그럼 모든 학생들이 그 콘텐츠를 통해서 똑같이 배울 것이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대학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도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뉴욕 시립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봤잖아요. 그럼 신입생들에 대해서 시험을 칩니다. 이건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시험을 쳐야 됩니다. 큐니 어세스먼트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캐트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수업을 시험 점수를 맞느냐에 따라서 전공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주냐 아니면 로월 레벨로 가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이제 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스템은 모든 학생을 받아들이지만 나갈 때는 똑같이 하이 퀄리티의 학생들을 교육해서 내보낸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이 학교 안에 정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학생 중심의 교육의 어떤 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온라인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콘텐츠가 모든 학생을 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온라인 교육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efficiency 얘기 많이 하는 돈은 조금 들이고 많은 학생 우리 지금 그 김태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맨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테스트까지 다 통과하고 그 코र्스를 크레딧을 받아가는 학생들은 단 뭐 1% 정도 수준,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가진 학습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도 다시 돈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온라인 코र्스 컨텐츠의 퀄리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줌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대충이라고 말씀드리면 큰일 나고요. 굉장히 열심히 코र्스를 만드셔가지고 가르치시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코र्스 개발할 때는 한 학기나 1년을 완전히 오프 시켜주고요. 그리고 예산도 연봉을 그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나한테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코र्스의 콘텐츠와 매우 디테일한 교수 학습 활동들을 설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터졌으니까 지금 다시 즉시로 온라인 이런 식의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온라인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성공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게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조직과 그리고 이 자유전공을 담당하는 이 두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그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기초교육원이나 이런 뭐 부설 조직의 로워 레벨의 그 행정 조직으로 있으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교양교육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단과 대학의 이권이 충돌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적절한 어떤 행정적인 권위를 그 조직에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학도 아니잖아요. 이거 통합된 4개의 캠퍼스에 교양교육을 한번 매니저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본부 조직으로 격상시켰고요. 강원대는 지금. 그죠?
근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척급이나 뭐 이렇게 더 높은 조직으로 이 레벨을 끌어올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양교육 과정을 어떻게 엎을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우리가 몰두하지만, 그게 과연 교수의 수준까지 내려오면 어떤 교양교육이 될 것인가. 예. 그냥 위에서는 잔뜩 교양교육 과정은 화려하게 논의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가르치는 거는 똑같지 않은가, 이런 모습.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양교육 과정의 퀄리티의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교수 학습의 그 퀄리티의 업그레이드를 논의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역량 중심 교육을 하면 역량이 올라가는가, 그냥 교수가 가르치면서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매칭하는 이런 요식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세간의 비판에 도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충북대에서 시도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통계 분석을 하잖아요. 통계 분석을 하면 역량 중심으로 개편한 교과목을 배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역량 진단을 해보면 더 높습니다. 높은 게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점수가 더 높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 점수 이면에 진짜로 얘의 크리티컬 띵킹 능력이 올라갔느냐, 여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건 곤란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서에 쓸 만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더 정적인 변화는 충분히 발견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지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대학교 최지연입니다.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지금 그 강원 RIS 대학교 혁신본부의 교육혁신운영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이제 이재 교수님께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아시겠는데, 교육 과정이 약간 좀 특이합니다. 저희 강원 RIS 대학교 혁신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과정은 정규 학기는 100%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계절학기, 이번에 계절학기 때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양쪽을 병행해서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발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교수님의 그 공유대학 교양교육 과정 운영 성과 및 사례 발표는 사실상 최근 대학 간 연합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공유하는 어떤 공유대학의 역할과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어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관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개별 대학을 넘어서서 협력과 공유를 통해서 공유대학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예시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연계과정, 그 CC 연계 레더 과정이라는 부분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공유대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강원권 전체 공유대학 안에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체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유대학 안에서의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입니다. 어떤 교양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지만, 공유대학 안에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학 교과목이라든지 지역사회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유대학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사실상 그냥 개별 대학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공유대학 안에서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권 대학의 어떤 공통 관심사로 볼 수 있는 이런 교과목은 공유대학 차원에서 어떤 공통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전까지는 이제 강원 LRS 공유대학이 사실은 핵심 분야하고 연계된 융합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에만 집중했는데, 지역 문제 해결이라든지 기초학력의 이슈 등은
공유대학의 공통교육 과정 안에서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좀 답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길재 교수님의 어떤 발표 내용은 사실상 현재 이제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거버넌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의 방향이 필요한 시점에 통합된 교양교육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어떤 폭넓은 담론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재 교수님과 이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교수님께 한 3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길재 교수님께서 그 두 대학 간의 어떤 교양교육 과정의 통합안을 구체적으로 굉장히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외국 대학 중에서 이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통합 사례의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합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캠퍼스별 특화 교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캠퍼스별로 특성을 부각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양의 경우에도 캠퍼스별로 특화 교양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제시하시고 있는 이 통합된 거버넌스 안이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갈 때 글로컬에서의 어떤 통합이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혁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안이 어떤 대학의 혁신과는 도대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 교수님께는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실 현재 지금 강원권 에라스 공유대학에는 전문대 학생들이 CC 레더 과정에서 이미 수업을 참여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이 듣고 있는데 그 RIS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라이즈 체계 안에서 당연히 이와 같은 학생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CC 레더 과정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은 필요하겠죠. 예산 외에 뭐 대학 간 협업이라든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길재 교수님부터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 오늘 출발해서 왔거든요. 오늘 출발해서 이 회의장까지 오는데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발표 25분만 하고 가면 상당히 허무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제가 발표하러 온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사실은 1도1 국립대학의 시스템, 이게 그 미국의 이제 주립대학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 시스템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유니버시티 오브 동네 이름, 이거는 전부 다 이런 체제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6, 7개 혹은 10개가 넘는 대학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가지고 거의 1주1 국립대학, 1주1 공립대학이겠구만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그럼 거기는 차이가 없냐? 예, 거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대학은 굉장히 그 입시 성적이라고 하는 ACT나 SAT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지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고 그 같은 시스템 안에 묶여 있지만 특정한 대학은 그냥 뭐 적당히 공부하면 아무나 다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시스템 안에서 어디든 드나들면서 이 교양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이유가 메커니즘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외부적으로 그 개별 캠퍼스가 제공하는 교육의 퀄리티를 그 검증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어크레디테이션 프로세스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 미국의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널널하지만 요 어크레디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전 구성원이 밤새 일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제 고퀄러티의 이제 교양교육 과정을 개별 캠퍼스가 유지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 니네 그 시스템이 어크레디테이션에 통과했으면 거기서 교양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면 나도 인정을 해주지,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커니즘인데, 그 두 번째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교육의 과정이 아까 누가 우리 그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토론하실 때 하셨구나. 4대 3대 3. 그죠? 교양이 40%, 전공 그 필수 선택 이렇게 해서 30대 30대 해서 433의 포션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 433 중에서 그쪽에 전공과 일반 선택의 포션이 넓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데서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교육과정을, 심지어 교양의 영역에서도 그 교과를 이수했을 때 크레딧을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교수들 수준에서의 굉장히 엄격한 검증 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7개의 대학이 한 시스템 안에 있는데, 그중에서 뭐 저 7등 입학 성적으로 보면 7등하는 대학에서 한 그 16학점을 내가 그대로 코र्스를 트랜스퍼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교수들이 그 각각의 코스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그냥 다 트랜스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 수준에서의 코스의 컨텐츠를 완벽하게 그 검증해주는 체제가 이 양쪽에서, 외부에서 한번 작동하고 내부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다시 한번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문제 삼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사실 전문대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전문대에서 따고, 그리고 이 60크레딧까지 허락을 해주거든요. 15, 2학점 2년, 그래서 30, 60크레딧까지 해줘요. 그러면 등록금 비싼 대학에 들어가면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적으로 돈 없는 아이들이 전문대에서 60학점을 따고, 큐니 같은 뉴욕 시립대 시스템은 전문대학은 공짜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거기서 60학점 따고 일반 대학에 가서 60학점만 이수하면은 학위 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차별도 안 합니다. 참고로. 예. 그런 이제 내외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캠퍼스별 특화 교양이 필요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나왔는지. 근데 글로컬 30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캠퍼스별 특화 교양을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캠퍼스별 특화 교양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교양교육에 아까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깊이와 범위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을 것도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런 어떤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이 대학의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적어도 대학의 혁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통합과 관련된 거버넌스 짜는 연구를 해봤더니 이 4개의 캠퍼스가 어떤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일종의 디시전 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 거버넌스의 구조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들었습니다,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의 구조의 혁신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프랙티스의 혁신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은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필요한 점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지금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전문대 학생, 실제로 그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토대로 각 전문대에 있는 학총장님 비롯해서 그 거버넌스에서 이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느껴야만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질이 제일 큰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부분 다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저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어느 쪽이 학업 성취도가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비대면 강의는 비대면 강의에 맞는 교수 설계가 필요한 거고 대면은 또 대면 나름대로의 별도의 다른 교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에 맞는 교수 설계를 각 그 책임 교수님이 해주시고 그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강의를 하신다면 좋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딱 맞추시려고 아주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양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뭐 커리큘럼, 시스템, 플랫폼, 거버넌스 이르기까지 뭐 모든 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로. 그리고 또 아까 신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장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좀 쉽지 않은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 하면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 혹시 답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가 그 질문을 다시 또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먼저 현장에 계신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받고 그리고 혹시 또 온라인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한의과에 있는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같은 강원도권에 있는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이 포럼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문대학하고 일반 대학을 연계하는 그 교양교육의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저도 기존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4년제에서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과목이라고 할지라도 전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교 4년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과목의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글쓰기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전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뭐 글쓰기가 조금 더 강조될 수가 있고, 그리고 4년제 학교 학생들에게는 뭐 문학에 관련된 것을 읽고 진짜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자유인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설정 이렇게 나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한 그 교양교육 과목의 크레딧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교육과정이 원래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전문대학교에서 개설된 교양교육 과목하고 일반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양교육 과목의 그 서로 간의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어떤 위계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교양대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은 아까 최훈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의 학교를 교양대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수하면은 다른 학교에 가서 이제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로 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대학교의 교양교육 과목하고 일반 대학의 교양교육 과목에 관련된 어떤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구상,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교양교육의 플랫폼을 개설을 할 때 앞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AI 기반이 기본 깔려 있는 전제 같은데
혹시 이 학생들한테 수강 신청을 받으실 때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트랙을 제시하는 어떤 AI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듣자 하니 이게 보편적인 내용은 이미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이희재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면 저희가 현재 지금 관련해서 AI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그 학습 분석 시스템은 이제 LRS라는 그 학습 분석 시스템은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 AI는 붙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학습 편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교양 교과목을 이제 정하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냥 교수님들이 그 담당 교수님들이 그 교양 교과목을 이제 개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연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교과목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건지를 저희가 사전에 먼저 연구 과정이 있었고 그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 이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교과목이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일반 대학생과 그다음에 그 타겟을 둔 그 전문 대학생 간의 그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공이 아니고 약간 교양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저희가 지금 개발한 교과목들이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리버럴 아트 자유학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그렇게 편차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과목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인문사회 교과목들은 그렇게 크게 편차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수업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얼만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백업을 해주는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용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그 100명 이내에는 1명 이상의 TA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100명이 넘으면 추가로 또 1명에서 100명 단위로 저희가 TA를 1명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TA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그 학습 편차를 갖다가 최대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시간보다 약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분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자리 끝까지를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